자, 오늘은 92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는 여러분들하고 용도 지역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오늘은 이제 용도지구인데, 지금 공법 수업 우리 지금 4주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4주차.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첫 부분이고 기초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제 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잡고 들어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 하는 내용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전주에 용도지역을 꼭 암기를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제가 뭐 외우라 소리 잘 안 하는데 용도지역의 종류, 그 다음에 오늘 하는데 용도지역의 종류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시고 다음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법 한번 볼게요. 자, 수업하기 전에 전체 그거부터 합시다. 목차를 한번 쭉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총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규제법이다 이래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좋은 법률의 명칭이 국토를 어떻게 했나요? 계획을 세웠죠. 그죠? 뿐만 아니라 뭐 했다?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입니다. 제가 이를 판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내지는 말씀을 하시면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앞에 생략된 말이 있죠. 그죠? 어떤 말이 생략되냐면 대상은 뭐를 대상으로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선계획입니다. 앞에 생략된 말이 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이용합니까? 후 이용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 지금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법이라고 얘기합니까? 규제법이죠. 그래서 노란색 글씨를 가만히 보면요, 테마가 두 개가 형성되어 있어요. 두 개의 테마. 하나는 무슨 규제냐면 계획 규제, 또 한 개는 이용 규제. 그래서 두 개의 테마가 형성되어 있고, 선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계획부터 규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에 대한 규제가 나와줘야 돼요?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게 책장을 넘기면 무슨 계획으로 하냐면 광역도시계획으로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법적 개념이 어디에 이러니까 두 개 이상의 특광시 군에서의 뭐를 제시하냐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개는 막연한 두 개가 아니죠. 그죠? 상호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도시군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어디에서 발전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해당 관할지역에서 발전 방향이고 관할의 의미가 공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기초로서. 그래서 첫날 첫 시간 때 관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그 발전 방향의 형태가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져. 그죠? 추상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도시군 무슨 계획으로 부르고 기본계획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법적 개념은 어디에서 이러니까 해당 관할지역 안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추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즉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게 서울시 기본계획이 되고 안양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안양시 기본계획, 강원도 정선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정선군 기본계획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광역과 기본계획의 차이와 공통점이 지금 확연하게 보이죠. 그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광역은 몇 개? 2개 이상. 그다음에 또 기본계획은 몇 개? 1개. 관할이죠, 관할. 공통점도 있죠. 공통점은 둘 다 뭐만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나요? 방향만 제시합니다, 방향. 방향만 제시하는데, 방향을 가지고 현실적 발전을 이룰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방향이 뭐를 내리냐면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지침을 받아서 추상화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구체화시켜버리고 어디에서 구체화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관할 지역 안에서 구체화되는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즉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스케치죠. 스케치. 기본계획은 어디에 스케치를 한 거냐면 관할 지역 안에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광역도시계는 어디에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두 개 이상의 시군을 갖다가 합쳤을 때 거기 퍼즐을 맞추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물감이 칠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연필로 칠하는 겁니까? 연필로. 그러면 물감을 칠해야 돼요? 안 칠해야 돼요? 칠해야 되죠. 그 물감을 칠하는 게 바로 뭐냐면 도시군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무슨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 구체적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물감의 색깔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물감의 색깔이 몇 개 있던가요? 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관리계획 내용으로 총 몇 가지가 있다? 8개가 있죠. 8개. 그죠? 8개가 있습니다. 8개. 오늘 8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용도, 전체 배웠죠. 용도, 지역입니다. 또는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지정 변경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뭐가 필요한데 계획이 필요하죠. 계획. 그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래 부르죠. 뿐만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고 하는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가 필요합니까? 계획이 필요한데 그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2번을 줄여가지고 뭐라고도 부릅니까? 용도 구역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많은 거 도로, 학교, 공항 이런 것들 마구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설치된 것을 정비를 하고 이를 뭐한다? 개량하기 위해서도 나름의 계획, 절차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 절차가 바로 무슨 절차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번째가 신도시를 만드는 무슨 사업과? 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뭐가 있나요? 정비 사업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 관한 내용도 관리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78이 2024년 3월 달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자, 하나가 뭐예요? 도시 혁신구역.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익혀야 돼요. 이거. 도시 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런 거죠. 그죠? 입체복합구역. 총 8가지의 내용들을 갖다가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어버리죠. 그 얘기 좀 보면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글자가 공통적으로 쓰이냐면 계획이란 말이 쓰이죠. 그죠? 그래서, 계획으로 실제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계획을 만들어서, 즉, 수립 승인 또는 지정 수립 승인 또는 입안 결정고시라고 하는 나름의 계획의 절차 통제를 받으면서 국토공간이 계획 안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획으로만 규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중에 뭘 해야 됩니까? 이용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 계획 규제가 있었으면 나중에 무슨 규제가 들어야 된다?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들어야 되는데 국토 공간을 이용할 때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용할 때 규제하는데? 라고 하니까 국토 공간 안에서 1년에 뭘 한다? 개발행위를 합니다.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것 같은 일련의 개발행위라거든요. 그때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규제인데? 라고 하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규제입니다. 허가받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국계법의 목차입니다. 목차.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각 법별로 전체 흐름을 항상 잡아주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적지 마시고 자꾸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 한 4월달, 3, 4월 되면 공법 전체 목차를 자연스럽게 다 외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테마별로 파악하는 행위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광역도시계획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광역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어떻게? 지정, 수립, 승인. 기본계획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수립, 승인. 관리계획 절차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배웠습니까?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를 배웠습니까? 절차를 배웠죠. 그게 관리계획 절차 입안 결정고시입니다. 용도지역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용도지역? 배웠죠.
준칙 배웠잖아. 21개 용도지역,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보전 생산 자연 녹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해서 총 21개 용도지역을 배웠고, 각 용도지역별로 용도지역이 지정됐을 때 세 가지가 다르거든요. 첫 번째가 무슨 제한이냐면 건축제한. 각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었죠. 그죠? 두 번째가 뭐 있어요? 건폐율. 폐자가 무슨 폐자라고 했어요? 덮을폐. 건폐율이 30이라는 것은 30%는 지어서 덮고 나머지 70은 공지로 남기면 된다. 그 다음에 용적률을 배웠죠.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입니까? 연면적 비율. 연면적. 그래서 용적률이 200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몇 배? 용적률이 200%라는 무슨 말이에요? 대지 면적의 몇 배? 2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용도지역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줄 안 끈 게 이제 배워야 될 차례예요. 뭐 배울게요, 오늘요? 지구 배우겠죠. 끝나고 나면 이거 배우겠죠. 그죠? 근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용도구역으로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6, 7, 8이 뭐로 다 끝납니까? 구역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용도구역이 원래 4개였거든요. 4개였는데 24년 3월에 3가지가 새로 들어와서 현재 총 용도구역이 몇 개냐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을 배울 겁니다. 용도구역을 배우고 나면 뭐 배울까요? 기반시설을 배우겠죠. 그죠? 그 다음 뭐 배울까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국토기획부에서 배워야 안 배워요? 안 배우죠. 개발사업은 어디에서 별도로 배우고? 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어디서 별도로 배운다? 정비법이죠. 그래서 야는 따로 빼는 거예요. 야는 따로 빼서. 제가 수업할 때 그랬죠. 야 둘이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시집 갔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있는 관리계획의 자식은 맞다 아니다. 예? 자식은 맞다. 자식은 맞는데 야들은 뭐 했다? 분가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야는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뭘 배울 거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배울 거고 지구 단위 계획을 배우고 나면 관리계획을 다 배워버리죠. 그럼 뭐를 넘어간다? 개발행위 허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법은 국토계획법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야를 배우고 와서 안 배우고 와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안 배웠죠. 국토계획법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정비법. 그러면 토지 관련 내용은 거의 다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주택 건축 요 순서로 해서 배우면 공법 전 범위 진도가 이제 끝이 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세부적인 내용, 시험에 뭐가 나오는데 뭐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처음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전체 흐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오랫동안 기억할 것인지, 오랫동안 잘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에 각각의 내용들이 들어갈 칸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납장을 만들어 놔야 돼. 수납장을 미리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그 내용들을 잘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시험은 입력하는 게 중요합니까? 출력하는 게 중요합니까? 입력도 중요한데요. 출력이 중요합니다. 출력. 그 출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1분. 1분 만에 출력을 못 하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생각나더라.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잘하려고 그러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입력을 잘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그 입력할 칸을 미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칸에 맞춰 넣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옷을 찾거든요. 옷을 찾는데 작년에 넣어둔 패딩을 찾고 싶더라. 근데 옷을 막 쑤셔 넣었어. 그럼 패딩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뭘 잘 해놓으면 공간을 잘 마련해가지고 수납을 잘 해놓으면 찾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요 부분을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이걸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통이 아니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상당히 무시합니다. 수험생들의 관심은요, 입력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암기를 이야기하고요. 처음부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전체 흐름 속에서 내용들이 어디에 내가 머릿속에 이걸 정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각 제도의 차이점은 뭔지 등등을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은 무수히 10번 이상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거기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들어온 내용을 시험장에 가가지고 물어보거든요.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야 안 줘요? 주죠. 다음은 국계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올라 이런 문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넣은 적도 없고. 다음은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뭘 좀 테마를 주거든요. 근데 테마를 줬을 때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된 분들은 그 칸이 다음은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면요. 기본계획 칸을 정리를 잘한 분들은 그쪽 문이 머릿속에서 활짝 열립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칸을 정리를 안 한 분들은 그죠? 기본계획을 물어봤는데 뭐가 같이 튀어나와 버린다? 광역과 관리계획이 같이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헷갈린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체 흐름 봤고요. 이제 전주까지 뭘 배웠냐면 용도지역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용도지구부터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 92페이지입니다. 92. 용도지구란 말이 나왔네요. 자, 용도지구가 뭐냐? 이런 물어봤죠, 그죠? 자, 법에서 얘기하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용도지구란, 이런 거죠. 용도지구란. 토지용이나 건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이제 뭐 이런 말들이 건폐율, 용적률 이런 말들이 생소하게 느끼지는 않겠네요. 개념을 전체에 잡았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용도 지역이 하고 있는 제한을 강화하기도 하고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키워드죠 이게. 뭐의 기능을 정진한답니까?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그죠? 이걸 뭐라 한다? 용도지구는 맨 끝에 뭐로 결정한답니까? 관리계획으로, 즉 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절차?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쳐서 지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용도지역 파트도 그렇고 용도지구 파트도 그렇고 문장 끝이 뭐로 끝나냐면 관리계획으로 만다 결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용도지구도 관리계획의 일 내용이다 보니까 관리계획 절차, 입안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란 말이 지금 세 줄로 되어 있는데요. 세 줄로 용도지구가 뭔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이게. 용도지역도 우리가 전주에 배울 때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죠, 그죠? 그래서 용도지구란 글자를 가지고 의미를 풀어야 되는데 이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구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똑같아요. 용도란 말을 쓰죠. 지구. 우리가 배웠던 게 뭘 배웠냐면 지역을 배웠습니다. 조금 이따가 뭘 배울 거냐면 구역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똑같아요. 방식은 잘라라. 글자를, 명사를 잘라라. 자, 용도란 말이 뭐 한단 말이에요? 쓴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역에서의 쓰임하고 지구에서의 쓰임하고 구역의 쓰임이 달랐죠. 그죠? 전주에 우리는 용도 지역을 배웠어요. 용도 지역. 그 용도 지역을 어떻게 배웠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역, 지구, 구역이란 말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현학적, 학문적 개념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용도 지역이 전주에 21개를 배웠거든요. 끝말이 무슨 지역, 무슨 지구, 무슨 구역으로 끝나는 말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256개 정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만 지역, 지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가 나와요. 투기, 과열, 지구. 끝이 지구로 끝나죠. 또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거 있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구역이란 말로 끝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부동산 공법이라든지 중개사 공부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많이 봤던 게 있습니다. 그죠? 어린이 보호 구역, 군사시설 보호 지구, 그죠? 청평에 가면 상수원 보호 구역, 전부 다 지역주 구역으로 끝나잖아. 그런 것들이 혜택을 주는 데입니까? 규제를 하는 데입니까? 규제요. 어디에 대한 규제? 사람에 대한 규제입니까? 토지에 대한 규제입니까? 토지,
부동산에 대한 규제예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규제들이 우리나라에 총 256개 규제가 붙어 있고 그 규제들이 중개사가 왜 알아야 되냐면 토지를 중개할 수도 있고 건물을 중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그 건물의 공부상에 어떤 규제가 붙어 있어서 내가 그런 규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매수하려는 사람한테 그걸 설명을 잘 할 것인지, 그죠? 그게 맞는 적합한 토지를 찾아줄 것인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역에서 지역지구구역의 개념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시험용으로 꼭 아셔야 될 거는 세 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넓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 적 있죠. 어디가 제일 넓어요? 느낌상? 그렇죠. 지역이 제일 넓죠. 그 다음에 그보다 좁은 게 지구, 제일 좁다고 느끼는 게 구역이죠. 그래서 지역이 관내에 있는 토지 얼마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면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얼마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전부죠. 그러면 지구는 얼마를 대상으로 할까요? 뭐 일부겠지 뭐. 야가 전부니까 야보다 좁아야 되니까 일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의 토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은 뭘 쓰냐면요. 관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썼어요. 근데 쓴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지역에서의 용도 쓰임하고 용도지구에서의 용도 쓰임하고 용도구역에서의 용도 쓰임이 목적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용도지역에서는 어떻게 썼나요? 용도지역은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생활권. 왜 그래? 생활권이 아니고 생활권 중심으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 있는 여기는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서 어느 용도지역에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봐야 되는데 안 떼고도 여러분들이 여기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걸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았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이래도 그냥. 그죠? 백화점도 있고 시청도 있고 그러니까 상업지역 아니겠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생활권입니다. 주변 지역이 어디에 맞는 상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말씀하신데 그게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활권 중심 분류예요. 생활권 중심.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 용도 쓰임은요. 생활권으로 쓰기 위해서 토지를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생활권이 몇 개입니까? 크게 나누면 생활권이 몇 개? 4개. 4용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도시 생활권은 다시 4개로 나누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의 생활권은 다시 또 나누죠. 몇 개로? 6개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의 생활권을 몇 개로 나눴어요? 4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개. 녹지 3개. 관리지역 몇 개? 3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해서 총 우리 국토공간 안에서 생활권을 총 용도지역상 몇 개로 나누냐면 21개로 나누고 그 21개 생활권으로 나눈 다음에 그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용도지역상 따라붙는 규제가 3개예요. 무슨 제한하고? 건축 제한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사이즈를 제한하죠. 건폐율. 그죠? 건물의 부피를 제한하죠. 용적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규제를 붙여서 토지를 나름대로 만다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지 외우셔야 돼요. 깜빡이 관해하시면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나중에 할 때 힘들어져요. 자, 오늘은 이제 용도지구라 건데 용도지구도 쓰임이거든요. 문제는 쓴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려고 할 것인가인데 좀 전에 이제 법 조문 읽을 때 나왔어요. 자, 결론 들어갑니다. 용도지구는 어떻게 쓰려고 분류한다니까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법 조문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더라?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는요. 누구를 도와주냐면 용도 지역을 도와주니까 용도 지역이 없으면 용도지구 자체 내에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요, 용도지역 없는 용도지구는 의미가 없다. 즉, 용도지구는 뭔데라고 하니까 용도지역의 끔이다. 끔딱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누구 옆에 붙어 있다? 용도지역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부하, 내지는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보약 또는 용도지역의 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의 끔이라고요? 용도지역의 끔이죠. 그러니까 어디 옆에 붙어 있겠어요?
용도 지역 옆에 붙어 있는 게 용도지구 역할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는 게 있냐면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용도지역을 도와주죠. 한 개 가지고 도움이 안 되면요. 한 개 가지고 도움이 안 돼. 그럼 두 개 들어도 돼, 안 돼? 되죠? 세 개 들어도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용도지구는요, 중복할 수가 있어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은 중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용도지역은 중복 안 돼요. 근데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이죠. 중심상업지역이면서 용도지구가 여러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복합적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그 용도지구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용도지역을 도와준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부하, 내지는 비서, 내지는 용도지역의 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 옆에 항상 붙어 있냐면 용도지역 옆에 항상 붙어 있는데 이런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용도지구는요. 용도지구는 법에서 몇 가지가 있냐면 9개의 용도지구가 쓰이고 있습니다. 9개. 법에서 9개입니다. 9개. 그 다음에 끝이죠. 끝이 아니죠. 이게 9개가 다시 시행령에서 19개로 나눠요. 그리고 용도지구는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로 지정한다는 것은요, 각 지자체마다 만드는 게 조례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19개 말고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 수도 있고,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어요.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도 조례로 세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독지지역 이 4개는 조례로 나눌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지구도 조례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법에서 정한 9개,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몇 개요? 19개가 있는데 용도지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요. 이런 지금 용도지역, 전주에 배웠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종류 이런 것들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생소합니까? 안 생소합니까? 엄청나게 생소하죠. 그죠? 엄청나게 생소한데 이런 용도지구를 토지에 붙어 있는 하나의 규제로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법, 부동산을 하려고 하면 이런 용도지구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보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허벌 팔인데 갑자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대로가 놓이고 그죠? 하는 등등을 하다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갑자기 그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계획을 잡아주고 이미 계획이 다 됐던 거 됩니까? 계획이 돼 있어요. 그게 도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평당 30만 원짜리가 300만 원 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오죠. 내일 당장 옵니다. 그러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붙은지를 알면 그 토지가 어떤 습성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그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무시합니다,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헷갈리냐면 시험 임박해서도 헷갈려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험 임박해서 용어가 헷갈려 버리면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 가지고 자꾸 반복하면서 익혀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용도지구 누구를 도와준다고 했습니까? 용도 지역을 도와줍니다. 누구의 끔이라고요? 용도지역의 급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딱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용도지구란 토지용이나 건물의 용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에 대한 누구의 제한? 용도지역이 하고 있는 제한을 때로는 도와준다고 했죠. 그죠? 강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하기도 하고 완화, 적용함으로써 누구의 기능을 정진한다고요?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진한다고 해요. 독자적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 용도지역의 끔이다 이 말입니다. 미관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를 결정한다. 2번 보시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 2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능률적인 기능 발휘를 위한 국지적이면서 부가적 규제라고 해도 국지적이다, 부가적이다는 말은 우리가 전부에 지정됩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부가적이란 것은 어디에 부가적이다? 부가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부가적이란 말을. 껌이다 이 말입니다. 껌. 붙어있는 껌이다 이 말이에요. 껌.
그죠? 일할 수 있다. 따라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물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당연하고 용도지구 사이에도 중복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되죠. 한 개 가지고 도움이 안 되면 두 개 들어도 돼 안 돼? 되죠? 안 되면 두 개 안 되면 세 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 종류인데 국장시도 대도시시장은 여러분들 누구예요? 야들 누굽니까? 국장시도 대도시장. 야들 누구예요? 국장, 시도, 대도시시장. 누굽니까? 관리계 결정권자. 다른 말로 하면 용도지구 지정권자예요. 관리계 결정권자. 원칙 누구?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시도, 대도시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관리계로 뭐하고 결정을 하며 이제 이런 문장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문장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꾸 곱씹어 보시는 거. 필요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 경관지구나 방제지구, 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를 관리계로 다시 말할 수 있다. 세분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용도지구 종류는 총 아까 저거 9개라고 했거든요. 볼게요. 첫 번째 무슨 지구가 있냐면 경관지구가 있네요. 두 번째 고도지구가 있네요. 세 번째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취락지구네요. 다섯 번째 개발진흥지구, 여섯 번째 방제지구, 일곱 번째 방화지구, 여덟 번째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복합용도지구. 종류가 몇 개입니까? 총 9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도지구는요, 용도지구의 글자에 의미가 포함돼서 들어와요. 글자하고 의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용도지역을 배울 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란 글자가 의미를 줘야 안 줘요? 즉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을 주냐고. 일종 일반 주거지라는 글자가 4층 이하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환경이라고 글자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니까요. 근데 용도지구는 글자가 의미를 줘요. 경관지구는 글자 그대로 뭐 하는 데입니까? 경관을 보호하는 데겠지 뭐. 고도지구는요. 높이를 제한하겠지 뭐. 보호지구는 뭘 보호하겠지.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취락을 정비하겠지. 취락. 그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뭐 할까요? 진흥, 육성시키겠지 뭐. 방제지구는요. 막을 방자에 제자니까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가 방제지구겠죠.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데겠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용도를 제한하겠지 뭐.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는 복합, 멀티죠, 멀티로 쓰이는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용도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몇 개가 있냐면 9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한 번씩 물어보는데 개념에서 시험에는 아무도 안 틀려요. 왜냐하면 글자의 의미하고 같이 가고 우리가 치는 시험이 쓰랍니까? 골라내는 시험입니까? 골라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1년 정도를 수업 들으면 골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종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관지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존 형성 관리하기 위해인데 경관지구의 종류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줄여가지고 자시특 요래입니다. 자시특 끝.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요. 경관지구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출문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로 분류할 수 있다. 땡이죠. 땡이요. 경관지구는 뭐예요? 일반 경관지구는 없어요. 자, 시, 특, 끝. 그러니까 자시특을 외우면 돼요, 그냥. 그죠?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는요, 산지나 구릉지, 자연경관을 보완하는 데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산지나 구릉지의 자연경관. 시가지경관지구. 글자가 들어죠. 시가지죠. 지역 내 주거지나 중심지,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지 안에서도 경치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충주에 가니까, 그죠? 플라타르스 나무가 쫙 펼쳐져가지고 보기에 너무 멋진 곳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가 뭐가 될까요? 시가지 경관지구. 진해에 가니까 100년 된 왕벚꽃 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더라. 그럼 뭐가 될까요? 시가지 경관지구.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창에 아니면 강원도,
우리가 원주에 어디 갔습니다. 근데 산지 구릉지가 있는데 경치가 단풍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게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자연경관지구.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는 산지나 구릉지, 그죠? 그러니까 산지나 구릉지 쪽에 경치가 좋더라. 그럼 무슨 경관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자연경관지구. 도심지 안에서 내지는 시가지, 주거지 안에서 경치가 좋은 곳들이 있으면 뭐가 된다?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는요, 지역 내 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쑥이니까 물가죠. 물가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 동그라미,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에서 필요한 지구를 특화경관지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쑥이니까 물가인데 댐이나 호수 근처에 가면 경치가 좋은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게 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자연경관지구는 아니잖아. 산지나 구릉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될까요?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라고 되냐면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객체를 뭐로 봤나요? 건물입니다. 건물 동그라미 했어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뭐라고요? 건물 주변의 경관이 좋더라라고 하면 거기에 지정하는 게 뭐더라? 특화경관지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종류는 뭐요? 자, 시, 특입니다. 자, 그 밑에 보호지구에서 여러분들 90페이지 맨 하단에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를 한번 보실래요? 자,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요, 국가유산이나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데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다 이렇게 부르죠. 그죠? 시설 및 지역에다가 동그라미. 자, 두 개의 비교 영역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올 예상 문제였기 때문에 뭐 나와도 아무나 안 틀리는데, 이 특화경관지구하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를 보시면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해놔놓고 객체가 건물일 때는 뭐야? 특화. 시설 및 지역이면 그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남대문 건물 맞습니까? 맞죠? 남대문을 지정하고 싶어. 그럼 뭐로 지정해야 돼? 그죠? 특화경관지구죠. 특화경관지구. 자, 근데, 자, 경주에 가니까 첨성대가 있고요. 천마총이 있습니다. 자, 거기를 지정하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은 아니잖아, 그게. 그죠? 그럼 뭐로 지정해야 될까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건물이면 뭐로 가고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어떤 시설이나 그 지역 전체를 지정하고 싶으면 뭐로 가는 겁니까?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하는 겁니다. 객체가 뭐냐에 따라서 두 개를 바꿔서 내겠네 시험에서는. 이미 나왔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출제가 된 문제인데 뭐 아직까지도 두 개를 바꾸어서 장난치는 문제들이 간혹가다 출제되기도 하더라. 근데 아무도 안 틀린다. 그런 거 틀리면 시험에서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 그런 시험 칠 자격이 없다. 당연하죠. 1년을 공부해서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걸 틀리면 구분을 못 하면 그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떨어지고 나서 그거 틀리고 아깝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될 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아까운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용도지구 종류도 모르고 용도지구가 뭔지도 모르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깝다든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경관지구는 세 개입니다. 뭐라고요? 자, 시, 특.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 토지 고도용과 증진을 위해서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겁니다. 높이 뭐라고요? 최고 한도입니다. 적어놓을래요? 최저는 아닙니다. 최저 X예요. 옛날에는 최저하고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게 고도지구였거든요. 근데 어디를 빼버렸다? 최저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최저는 빠져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 한번 내놓으니까 지금 다 틀리피는데, 최저는 아닙니다. 뭐만 규제한다고요? 최고 한도만 규제합니다. 그 다음 보호지구 한번 보실래요? 보호지구, 뭘 보호하는 데입니다. 국가유산법에 따르는 국가유산이나 중요시설물 및 문화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보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데를 보호지구라고 부르는데 뭘 보호하는 데입니다. 보호는 세 군데가 있어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두 번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은 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중요한 시설인 항만이나 공항이나
공공 업무 시설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우리가 중요 시설, 교정, 국방, 군사 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 시설물이 되겠죠.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인데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 동식물 서식처,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수달이 발견됐다. 천년기념물인 수달 내지는 반달곰 이런 것들이 막 출몰하더라 라고 하면 거기를 뭐로 지정할까요?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호지구의 종류는 3개입니다. 3개인데 아까 경관지구는 어떻게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시특,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요 중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의 역사, 중요, 역사, 생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중요, 역사, 생. 중요한 역사를 살리자. 그래서 중요시설 보호지구, 역사,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해서 3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중요, 역사, 생. 경관지구는 뭐라고요? 자시특, 자가, 자연, 시는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3개 뭐라고요? 중요, 역사, 생입니다. 칠학지구인데요.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보시면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또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칠학을 정비한답니다. 뭘 한대요? 칠학을 정비한대요. 칠학이 뭐예요? 칠학. 그죠?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삶을 영위하는 형태를 칠학이랍니다. 그걸 뭐 한대요? 정비한대요. 어디에서? 라고 하니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또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 칠학을 정비하니까 어디가 지금 빠져있네? 네? 주상공업지역은 빠져있잖아. 주상공업지역이 뭐잖아. 어디에서?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내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칠학지구의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요. 자연하고 집단이 있습니다. 자연 칠학지구는 어디에서 칠학을 정비하냐면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칠학을 정비하면 이하를 자연 칠학지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서 칠학을 정비하면 이걸 집단 칠학지구 이래 불러요. 종류가 달라요. 자연하고 집단인데 자연은 어디에서 칠학을 정비한다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집단 칠학지구는 어디에서 칠학을 정비한다고요? 개발제한구역이죠. 자, 여기 보시면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칠학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연 칠학지구는 개념이 어디에서 이러니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칠학을 정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공통점이 뭐예요? 배웠잖아, 용도지역. 공통점. 공통점. 토지가 여기 있는 토지들은 주상공업 지역에 있는 토지보다는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개발 용도로 써요? 보존 용도로 써요? 보존 용도로 쓰이죠. 용도지역 중요합니다. 지금 배우는 용도지역도 중요하고요. 턱 던졌을 때 그 개념들이 공간의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줘야지 책이 읽혀지고 문장이 해석되면서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히면 그죠? 한참 생각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시험에서 다 틀립니다. 그거는. 공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신 분들은 공법 어렵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미뤄요. 지금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3월, 5월, 7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거의 기절해버립니다. 결국 기절한다는 것은 포기죠. 포기한다는 것은 2차를 날린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를 날린다는 것은 1년 공부하면 끝낼 걸 2년, 3년을 끌고 간다는 그 이야기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루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토지가 보존 정도로 쓰입니다. 이 토지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여기에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이 살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비해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집 근처에 편의시설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집 근처에 일반 음식점이 있고 집 근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화를 바로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정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행위 제한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행위 제한 때문에 그래요. 행위 제한 때문에. 요거는 개도 30평 살아요. 개도 가지고 있는 땅이 30평이라고. 그죠? 우리가 아파트 있어봐야 대지 지분은 1몇 평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개도 30평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땅 부자들이 많아요, 여기는. 그죠? 근데 삶의 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락을 정비하자는 것은 떨어져 있는 삶의 질을 어떻게 하자? 더 떨어지자는 이야기입니까? 위로 올려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왜 올려줘, 그거라니까요. 그 행위를 제한할까요? 완화시켜줄까요? 그래. 끝.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요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칠학을 정비해서 떨어져 있는 삶의 질을 끌어올려주는데, 칠학지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나는 무슨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 있고, 하나는 무슨 칠학지구가 있다? 자연 칠학지구인데, 자연 칠학지구는 어디에서 칠학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 칠학지구는 어디에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집단 칠학지구는 어디에서요? 개발지향구요. 여러분, 그린벨트에 가면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살죠? 그린벨트 사람 살잖아요. 그죠? 우리 바로 주변에 바로 옆에 그린벨트가 있잖아. 그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보다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떨어져 있는 삶의 질을 마저 끌어올리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린벨트에서는 일반 음식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즉, 그린벨트 안에,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안에, 그래서 삼겹살, 그 다음에 오리고기, 그죠? 이와 같은 일반 음식점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린벨트 안에 그런 시설들이 허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린벨트인데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린벨트에 가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오리고기집, 그죠? 그 다음에 닭백숙, 내지는 삼겹살집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 뭐란 이야기입니까? 그거 집단 칠학주란 말이에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린벨트 자체 기준은 안 되는데,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만다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개특법에 가면요, 그린벨트를 규제하는 법인 개특법에 가면 그런 시설을 허용해주는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원주민에 한해서 그런 시설들이 가능하게끔, 그죠?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규제죠, 그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는 그린벨트에서 전체 1000평, 대지 면적이 한 2000평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한 500평 되는 대형 식당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 식당을 하고 싶대. 그리고 자금력이 얼마나 되니까 100억 정도 있대. 100억이 있대, 100억이. 그래, 그런 땅을 사고 싶대. 어떻게 해야 돼? 모르니까 난리잖아. 모르니까 난린다니까? 수수료만 해도 몇십억이 될 건데 모르니까 난린다니까요. 그때 뭘 찾아가야 돼요? 집단 칠학지구를 찾고, 집단 칠학지구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할 것인지 등등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돈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목적이 시험도 있는데요. 문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문서에 정보가 다 담겨 있다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집단 칠학지구로 되어 있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 그린벨트 안에 집단 칠학지구는 고개만 일부분이 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게. 그런 것들을 공부를 보고 0.001초 만에 그걸 읽어내야 돼, 자꾸. 그래 이제 고수가 되는 거지. 그래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야. 돈을 벌고 또 그런 가지고 내가 뭘 한다? 투자를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이제 한단 말입니다. 조금 눈빛이 달라졌네. 자. 그래서 칠학지구는 자도만 이제 일났네. 아이고 참네. 자, 힘들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하고 집단하고. 그러니까 한참 잠이 올 때 돈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돈? 이러면서 잠을 깨거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연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에 집단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인데요. 이거는 글자가 됩니다. 개발을 진흥하는 데입니다. 개발을 육성하는 데를 개발진흥지구라고 부릅니다. 종류가 6개가 있거든요. 작년에 이게 나왔죠, 시험에서. 자, 개발진흥지구 종류는요, 주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합니다. 산업유통, 공업이나 유통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합니다. 관광휴양, 글자가 들어 관광휴양 기능 중심으로 합니다. 복합이라는 것은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위에 있는 3개,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기능 중에서 복합이니까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면 그게 복합입니다. 특정은 주거나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왜. 이거 말고. 그러니까 위에 주거나 산업유통, 관광, 휴양 기능 중에서 두 개 이상 있으면 뭐야? 복합. 그것을 제외하면 특정. 이렇게 해서 개발지능지구의 종류가 총 5개입니다. 5개. 개발지능지구 종류는 총 5개. 이렇게 해서 개발지능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인데, 방제지구는 막을 방자에 자연재니까 자연재해를 막는 거죠. 자연방제지구하고 시가지방제지구가 있는데 글자에서 의미를 줘버립니다. 시가지방제지구는요, 건물이나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이 필요하면 여기가 뭡니까? 시가지방제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지 안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비가 많이 내니까 범람을 해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주거지가 막 침수가 되고 그래.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한 2, 3년 전에 비가 어마무시하게 내리는 바람에 반지하방들이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가 뭐야? 시가지방제지구가 되는 거예요. 시가지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이나 하천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여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강 근처라든지 그런 지역들은 무슨 방제지구가 될까요? 자연방제지구. 사람이 모여 살면요, 시가지방제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제지구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하고 뭐하고 있다고요? 시가지. 그 다음에 방화지구 있네요.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데 방화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시면 주거 기능이나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입니다. 주거 기능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해버리면 그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누구를 보호한대요? 주거 기능하고 청소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바로 코앞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요 신도시인데 요 그늘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 근데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근데 4차선 도로 건널목에 이래 있거든요. 아파트가 이래 있다니까요. 안에 아파트가 또 여기 있는데, 요 상업지역이라고 요쪽 라인에, 그죠? 숙박시설이나 유흥지역 같은 위락시설을 설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거기능이나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차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가 상업지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학교가 상업지역에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학교 근처에, 그죠?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청소년 유해 시설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주거지역에 있는 학교도요, 그 반경 몇 메다, 100m, 200m 안에 PC방 안 된다, 노래방 안 된다, 뭐 안 된다라는 등등으로 규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뭐가 지정될까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특정 용도를 제한해버립니다. 근데 목적이, 누구를 보호할 목적이 있습니까? 주기능하고 청소년 보호 목적, 이 2가지 기능을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하면 그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래서 복합 용도지구. 복합이 뭐야? 멀티죠, 멀티. 복합 용도 구역도 있고요. 복합 용도 지구도 있습니다. 지역 토지 형상이나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이면서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거는 특정 시설 입지를 뭐 한답니까? 강화가 아니고 완화한다네요. 완화. 포인트가 완화네. 그죠? 그러면 이게를 복합 용도지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용도지구 몇 개가 나오냐면 총 19개의 용도지구가 법에서 9개, 시행령에서 잘게 쪼개면 19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용도지구의 종류가 완벽하게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뒤에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나갈 때 무슨 용도지역, 무슨 용도지구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법 조문에 묻혀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 이 용도지구의 종류부터 여러분들이 꼭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복습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에 정한 게 9개 있다고 했거든요. 9개. 자, 1번은 제가 적어드릴게요. 서비스로 경관지구. 자, 나머지 여러분들 기억 더듬어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2번째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고도지구가 있더라고요. 또, 그렇죠. 잘하네. 보호지구. 그 다음에, 칠학지구. 책 순서하고 똑같네. 컨닝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5번째가, 개발지능지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방제죠.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면 화재 위험도 예방해야 되겠네. 방화지구가 있죠. 청소년 보호,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해버립니다. 뭐야? 특정 용도를 제한해버리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멀티 있죠, 멀티? 완화시켜주는데, 멀티. 그렇지.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용도지구가 몇 개 있나요? 법에서 몇 개? 9개. 이걸 다시 시행령으로 쪼갭니다. 자, 경관지구는 어떻게 나눠지는가요? 그렇지. 자, 시, 특. 고도지구는 분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호지구는요, 중요, 역사, 생. 중요시설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칠학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칠학을 정비하면 무슨 칠학지구? 자연. 그린벨트 안에서 칠학을 정비하면요, 집단이단 말입니다. 집단.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요, 개발을 진행하는데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면 주거. 공업이나 유통물류기능이면요, 산업유통. 그 다음에 관광휴양기능이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인데, 주거나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나 관광휴양기능이 둘 이상이 섞여 있으면요, 복합이죠. 그것을 제외하면 그렇지,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방제지구는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에서는요, 지정하는 게 자연방제지구죠. 토지 용도가 높은 주거지 이런 데서 지정하면요, 시가지 방제지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화지구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는 분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렇게 해서 분류까지 하면 이렇게 총 19개 나눠지고, 이걸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례로 이 19개 말고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조례로 나눌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일부 용도지구는요,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까지 양을 확대하지는 마시고요. 요 정도 선에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체크만 제가 이걸 해드릴게요.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가만히 놔두세요. 지금 보시는 거 아닙니다. 용도지구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조례로 조례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단 말입니다. 자, 조례로 나눈 거예요. 시도 대도시는 필요하면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관지구, 그 다음에 중요시설보호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 3개의 용도지구를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다. 줄여가지고 경, 중, 특 3개. 바로 이어서 그냥 이 두 번째 따서 이거는 바로 이것이 바랍니다. 경, 중, 특. 경관지구, 또 중은요, 중요시설보호지구, 특은 특정용도 제한지구. 경, 중, 특. 이 3개는 조례로 나눌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건을 갖추면, 요 3가지 요건을 갖추면, 3가지의 요건을 갖추면 조례로 마을 수도 있다, 지정할 수도 있는데, 요건은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마지막은 행위제한이거든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었듯이 용도지구도 결국 종착점은 행위제한인데, 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용도지구 행위제한은요, 어디에서 하는 게 원칙이냐면, 여러분, 용도지역은 행위제한을 어디에서 하는 게, 근거가 어디가 원칙이냐면,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용도지구는 어디에서 하는 게 원칙이냐면, 조례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이게. 근거가 어디라고요? 조례.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 어디라고? 조례.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울에 자연경관지구가 있겠죠? 애써 행위제한 하고 싶어. 어디에서 해야 돼? 어디에서 해야 돼? 서울에서 자연경관지구는요, 서울시 조례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왜 그래? 부산에 가도 자연경관지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럼 부산에 있는 어떤 자연경관지구는 행위제한을 어디서 해야 돼? 부산시 조례에서 해야 될 겁니다. 자, 양자의 조례는 내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다. 끝. 그래서 용도지구 행위제는 어디가 원칙이라고요? 조례가 원칙이다. 그까지 말면 돼요. 아, 몰라도 돼. 그까지 말면 돼. 시면 안 나와. 조례를 어떻게 내? 어디가 원칙이라고? 조례. 뭐라고?
조례가 원칙입니다. 근데 조례에서 행위자는 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마시면 돼요. 97. 조례에서 행위자는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지구 중에서. 용도지구는 행위자는 어디가 원칙? 조례에서 하지 않는 게 몇 개 있다? 4개. 3개. 3개입니다. 3개. 3개. 뭔데? 라고 하니까 치, 개발. 끝. 고치, 개발. 적어놔요. 치, 개발. 나중에 다 한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적어만.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치 개발인데, 고는 고도지구, 치는 칠학지구, 개발은 개발진흥지구인데, 여러분 개발진흥지구 종류 지금 알아? 몰라? 칠학지구 개념 알아? 몰라? 종류 안 해왔어. 그런 상태에서 행위자를 배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하고, 종류를 먼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 개씩 넣으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내용이 들어오니까 그냥 체크만 해두시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용도, 지구는 행위자니 법적 근거가 어디가 원칙? 조례에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지구는요,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행위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하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개업지 조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조례에서 행위자는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아셔야 된다니까. 3개 뭐라고요? 치, 개발. 고가 뭔데? 고도지구. 치는 뭔데? 칠학지구. 개발은 뭔데? 개발진흥지구. 이 3개는 행위자의 근거가 조례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3개는 아셔야 되고, 시험이 요소 나옵니다. 요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리 다 해드릴 겁니다. 그 전에 용도지구 19개를 먼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까요? 좀 쉬었다가 용도 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